냄새 걱정 때문에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웁니다. 피해주기 싫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웁니다. 그래도 몸 생각해서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당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 혹시 끊고 싶기 때문은 아니었나요?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7번째 책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2부는 아주 두근두근되는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해주세요.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자, 정박님. 네. 뭐 좀 있습니까, 혹시? 아니, 거기 보면, 애초에, 네. 그, 난장이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낸 지섭이라는 대학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지섭이 가르치는 윤호라는 애가 있어요. 아주 부잣집 애죠. 그 윤호의 어떤 생활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당시에 국영수 과외를 하는데 2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아까 20만 원씩이요? 예, 아까 우리 입주권 하나가 22만 원 하는데 국영수 하나에 20만 원씩 주고. 거봐, 이 1,000만 원 안 된다니까. 아, 그런가? 네, 그래서 나는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한 수백만 원 정도는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 쪽집게 선생이 또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법률가인데 너는 예를 들어서 아주 최고의 명문대학 뭐를 들어가 했는데 그리고 과외하는데 얘가 잘 안 됐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은 따로 있는데 아버지가 자꾸 강요를 하니까. 네.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를 할 때 이 그룹이 나오거든요. 이 재수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서울 시내 뭐 한강변에 70평짜리 아파트에 애들이 모여요. 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매일 국영수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영수 선생님이 오는데 주말 되면 또 이제 대학생들이 쪽집게 해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무슨 본고사를 치니까 다 해주는데 그리고 걔들이 딱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자, 선생님 안 오고 자기들만 있잖아요. 숙모를, 그러니까 뭐 자기들 밥 해주고 이런 숙모 겸 뭐 이제 파출받는 저쪽 방 가도 70평이나 된 넓은 방에 자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어느 방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끄고 이제 흔히 말하는 당시에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벌써 포르노 영화를 자기들끼리 이제 트는 걸로 나오거든요. 애들 뭐로 틀었지? VTR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아, 그게 벌써 그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있었군요. 아니, 예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74년에 나온 장사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황석영. 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주인공이 그 일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하나의 일봉인데 일봉이가 장사인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때밀이를 이제 새 신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몸 쓸만하고 얼굴 좋으니까 마스크 되니까 내 영화에 나와라. 얘가 기분이 좋아 갔는데 알고 보니까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는 거예요. 74년에 나온 소설인데. 그래서 상대 배우, 여배우하고 같이, 상대 여배우로 나오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찍고 그러다 정이 들어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살림을 차리자. 그렇게 해갖고 정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차력쇼 같이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 또 여자가 그때 애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애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도저히 우리가 못 사니까 1년 서로 떨어져 살자. 네. 그래서 이 남자는 또 뭐가 됐겠습니까? 일종의 남창이 되고 여자도 나중에 연락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도 스트리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고 그 장사가 나중에 흔히 말하는 발기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서울에 일하는 것들이 사람을 그게 영화가 바로 여기도 영화의 여배우가 바로 여기 나왔던 금보라 씨가 나왔거든요. 아, 일봉이가 못하게 됐다고요? 네. 이건 너무 비극입니다. 그 일봉이가 바로 그 유명했던 배우 그 임성민. 아, 임성민 씨. 육상선수 출신, 예, 그 임성민 씨. 몸이 좋았죠. 그 당시.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몸이 좋았지 않습니까? 고 임성민 씨. 네, 고 임성민 씨. 고인이 되신. 그게 이 영화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포르노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74년 그때. 아, 그래요? 네, 국산 포르노 영화를 찍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모여서 그 포르노를 보면서 네. 분위기가 달아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 많은 애가 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들끼리 가는 술집을 가가지고 네. 여자들을 데리고 호텔을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여자들 바꿔가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노는 문화들이 대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애들이 순진하게 서로 딱 뭐 그냥 서로 손잡고 한번 하는데 여기는 애들이 벌써 돈을 뿌리는 게 지향인 거예요. 돈을 뿌리고 이 뭡니까 아버지의 힘을 이용하고 그 사실은 그 장면들이 좀 더 나옵니다. 애초에 난장에 서올린 장군 마지막 부분에서 영희가 오빠한테 큰오빠한테 다짐을 하거든요. 아빠를 난장으로 부르는 악당들은 꼭 죽여야 돼.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꼭 그러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연결되는 소설이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라는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네, 그 소설에 연결되거든요. 네. 결국 영수가 가서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해가 은강그룹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종의 노사쟁이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네. 도저히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수가 결심을 하는 거죠. 결국 최고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이걸 단판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나의 정당한 권리다.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행동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회장이죠. 사장을 찌르려고 했는데 사실 회장의 동생을 찌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거죠. 살인죄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영수는 결국 처형당하게 되는 거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네, 사형당하게 되는 거죠. 너무 비극이야. 그렇죠. 근데 그 내 그물로는 가시고기도 보면 그 관련해 가지고 그 회장의 막내 아들이 겪는 이제 좀 갈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 막내 아들이 또 자기 형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70년대. 그룹을 물려를 받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는 16살짜리 이제 자기 집에 여자애가 있잖아요. 그 여자애를 계속해서 좀 일종의 고양이가 지를 희롱하듯이 야 들어와 해가지고 너 내 책 정리하게 들어와 해가 들어오면 너 이런 거 안 봤지 이거 한번 봐봐 해가지고 야한 영화 들었죠. VTR이 포르노 라이 트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나이가 16살인데 그 포르노 영화 제목도 16살. 그런 걸 틀어가 보라 그러고 완전히 그냥 애를 데리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들 여기서 그리고 자기 형이라는 사람은 큰형은 여기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술 먹고 자동차를 교통사고 났죠. 그 여자애도 죽고 사고가 나는데 자기 아버지가 백을 써가지고 백이 아니죠. 돈을 줘가지고 너가 운전한 게 아니라 자기 집 운전기사가 대신 깜빵을 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그 죽은 여자애는 그냥 돈 주고 다 입을 닫고 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가감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사실 나름 산업사회를 형성했던 우리 어떻게 보면 자본가 그룹들이죠. 그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진짜로 70년대. 70년대 70자라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죠. 70자요? 70자라 해가지고 정관 재계에 아주 뜨르르한 사람의 자제들이 70자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들어본 것 같기도. 여자 사냥을 나가고 흔히 말해 여자 사냥을 나가고 뭐 흔히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무슨 한각 파티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정말 사회 문제가 크게 됐죠. 근데 다 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안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70자 클럽이라는 게 유행했죠. 네. 정민현님도 그런 뭐 서클 같은 거 없었어요? 고등학교나 뭐 이럴 때.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공부만 했어요. 아버님 너무 엄하셔가지고. 네, 오늘 거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이런 거 좀 영화로 만들어봐요. 우리 돈가스님. 돈가스님이? 돈가스님도 영화 감독이잖아. 저를 배우로 좀 그래. 쓰시면 안 돼요? 아유, 영광이죠. 개런티. 아니, 그 영국 영화가 전공이니까. 예. 너무 성의 없이 그렇게 대충대충 해석하지 영혼이 말고. 없어요. 계약서 씁시다,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야, 그래서 오빠가 이제 그룹, 은광그룹의 넘버 2를 그렇죠. 죽이는 거죠. 네. 넘버 2를 죽이고, 네. 처형을 당하고. 네. 동생은? 그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엄마는 이제 재판장에 와서 계속 이제 판결을 보는데 결국 뭐 사형에 처한다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내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는 그 말 그대로 넘버원의 셋째 아들이 네.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네. 시각 자체가 그렇죠. 그 인칭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계속 바뀌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한번 연작을 다 보시면 재미있는 게 각각의 입장에서 그럼 내가 하나의 부자의 입장에서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 인간은 나쁜 짓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저 변호사, 인권 변호사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그걸 정당방위라고 하느냐.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은 이제 자기 사촌 형이 오거든요. 미국 공부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얘는 이 사촌 형은 저 죽인 노동자가 정당방위를 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그럼 어쩔 수 없다. 저 노동자는 저렇게 도저히 못 사는 게 되는 거고 그건 우리 아버지가 정당방위의 어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 숙모라는 사람은 이제 그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그룹을 내놔라 하거든요. 그 회사 몇 개 내놔라 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안 자격이 없다. 우리 집안 자격은 너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 이제 자기 이제 조카에게만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너가 미국 유학 마치고 오면 한 자리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너가 엄마 인정사정은 안 보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래도 난 권리가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아들하고 있는 데서 사진 봉투를 줘요. 이거 한번 보라고. 너 우리 동생 죽고 무덤이 아직 때도 안 말랐는데 벌써부터 남자하고 놀아다니냐? 다 찍어가지고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젊은 남자하고 노는 거를. 그 아들 인데서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거죠. 이미 돈과 권력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재판 과정 겪으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기 사촌 형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촌 형도 정당방위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이 약한 거 알면 하루아침에 나는 날아간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도 몰래 정신과를 가야지. 상담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자기가 그물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물인데 고기가 오는데 가시고기. 아무것도 없고 뼈만 남은 가시 많은 고기가 와서 맞아, 그물을 맞아. 막 찢어가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꿈을 깨면서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몰래 정신과를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또 열심히 인사를 하고 힘찬 모습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병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난장이의 상대편이 거인이지만 둘 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인간성이 피폐해지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이 집안의 가족 보면 진짜 인간성 파탄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때 가시고기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고기랑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학작품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가시고기는 네. 왜 애들한테 다 이렇게 내 몸을 내주는 무슨 부성애를 나타내는 그 가시고기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어부가 이제 자본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을 많이 낚아 올려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동자들이 왔는데 얘네들이 먹을 게 뭐가 하도 없으니까 없구나. 다 그냥 가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아봐야 뭐 팔리지도 않는 물고기인 거고 그리고 내 그물만 자꾸 해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그 아주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 자본가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뭐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결국 그 당시에 어떤 산업화라는 게 그러니까 조세희 작가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 이걸 자기는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한부를 한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병들어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딱 갈라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엮어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난장에서 올린 장공 보면 그 난장의 아버지의 꿈이 나오는 거죠. 사랑으로 비가 오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키워내는 이 도시에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이제 사랑. 아니요, 전 돈이 더 좋아요. 이제 사랑을 버렸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사랑도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물적인 조건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없으면 토대가 없는데 어떻게 위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 근데 여기는 이제 결국 너무 이 이제 흔히 배금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래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윤리 도덕 질서가 다 붕괴돼 버려가는 상황들. 이걸 좀 자기는 통렬하게 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 공간이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제한돼 있고 이것은 결국 사람이 이용하고 물려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소유와 처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재산의 투기 대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공동체가 파괴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럼 결국 이건 비극으로 끝나네요. 뭐 당시 상황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면 비극이고 그렇겠죠. 네. 여기서 잘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라든지. 그 과외 선생님이 어떻게 됐죠? 그 과외 선생님은 결국 네. 이제 지섭인 선생님은 네. 결국 그 내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 보면 그 영수 이제 네. 살인범 영수죠. 네네. 그 영수를 결국 뒤에서 네. 의식화를 시킨 사람이 일종의 지섭으로 나오는 거죠. 죽이게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셋째 아들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그 부잣집 셋째 아들의 시각에 보면 저 네네네. 지식인이 흔히 말하는 지식인이 지식인. 노동자를
의식화를 시켜하고 교사였구나. 우리 70년대 그 유명했던 게 도시산업선교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공장에서 도시산업 선교회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이제 의식화를 시켰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많이 잡아들였는데 그 재밌는 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임명진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때 그리고 그 유명했던 MB 때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맡았던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 두 분들이 그 당시 70년대는 가장 반체제 세력의 기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요즘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주 콩가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소설의 마지막은 또다시 이제 그 수학 선생님이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까?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이제 내년부터는 윤리를 가르치라고 한다. 윤리를? 네. 수학 선생님이요? 네. 근데 수학 선생님은 근데 나는 이제 윤리를 뭐 가르치면 가르치는데 나도 이제 달나라로 갈 거다. 우주로 갈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악용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 먹는 이제 사람은 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제 글을 끝맺는 거죠. 지식을 네. 사람들을 곡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네. 착취하는 도구로 써먹지 말아라. 그걸 강조하면서 이제 끝을 내죠. 네. 그게 이제 지식인들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가지고 이 소설이 다 욕을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정부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네. 불온하다. 빨갱이 이거 뭔가 사회주의 사상을 이게 전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탄압을 이제 판근까지도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하여튼 탄압을 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운동하는 쪽, 민족문학 하는 쪽에서는 아니 이 소설이 제대로 지금 사실주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열겠다 이런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던데 이게 뭐 다 죽고 패하고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정말 값싼 동정, 값싼 감정, 지식인의 어떤 허위의식이다. 얘가 또 욕도를 먹고 참 네, 작가가 힘들었죠. 제가 얼핏 듣기로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약간은 우화적으로 네. 표현했던 것이 그렇게 이제 사실대로 이렇게 막 현실적으로 쓰게 되면 네. 판매 금지를 당연히 당할 것이라 그걸 네. 좀 피해 가느라고 하면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고 네, 네. 그 인기에 힘입어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게 돼서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난성기 금부랑 뭐 이효정 씨 등이 나오는 영화로도 나왔고 이런 흐름들이 근데 매 시대별로 조금씩 있죠. 이런 소설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문학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네. 결국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어떻게 이제 사람을 생각하는가, 요거를 소설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년대 우리가 보면 가장 제가 상징적으로 나타낸 소설이 오발탄이라고 보거든요. 50년대 오발탄. 네. 오발탄. 그 오발탄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오발탄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오발탄이다. 잘못 났다 이거죠. 잘못 쏴졌다 이거죠. 잘못 만들어졌다. 네. 그렇죠. 인간은 오발탄이다. 그 오발탄의 주인공이 내 인생은 내 삶은 오발탄이다. 자기 동생은 강도질하다 잡혀가고 어머니 치매에서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실향민인데 치매에 걸려가 맨날 가자 북으로 이제 가자 그러고 자기 부인은 애를 놓다가 또 죽게 되나 그렇게 되고요. 자기 여동생은 양공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 수입으로는 이 가정을 지태 못하니까 양공주라고 하죠. 양공주 아시나 우리 정민현이? 미국 그거 아니에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양공주가 슬픈 역사입니다. 50년대 오발탄. 그렇죠. 50년대 네. 오발탄이 결국 인간을 규정하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잘못 태어났다.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했다면 70년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궁도 있지만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이청준의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천국. 그 한센시병에 걸린 소록도에서 네. 어떤 대령이 부임해 가지고 이거를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는데 그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것은 당신의 천국은 당신들의 천국이지 우리의 천국은 아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 위에서 내려 먹여가지고 너희들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인간이다. 나는 동물처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나는 벌레가 아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이 소설이 나오죠. 이청준 소설 같은 경우도 이 장신대의 천국이라든지 빈방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빈방. 그 빈방은
동일방직 여공들의 투쟁사를 다룬 거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그 노조를 만들고 하니까 일종의 구사대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분을 뿌려요. 똥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토픽이 됐거든요. 아, 세계 토픽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이 딸꾹질을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주인공 중에.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어떤 그런 것들 이 참상을 봤는데 말이 안 되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 언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우화적으로 해가지고 딸꾹질이 계속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아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라든지 빈방 그리고 난장에서 어울리는 장군 우리는 더 이상 우리도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인간 선언을 했던 거다. 저는 난장에서 어울리는 장군은 결국 우리도 인간이다라는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쭉 오다가 90년대로 와가지고는 그 윤대영 소설가가 언어낚시 통신이라는 걸 했거든요. 언어? 그 언어. 물고기의 언어. 네. 은어. 네, 언어. 아. 네. 이것 봐. 맨 처음에는 이쪽도 어느. 틀리고 저쪽도 틀리고. 저는 정민은- 언어로 들었어요. 언어로 들었고 나는 언어로 들었고. 네. 정답은? 은어. 네. 아, 그렇군요. 은어. 맞아요. 본 것 같아. 은어낚시 통신. 그러니까 언어입니까? 하여튼 이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거기서는 이제 사람이 나의 어떤 존재의 첫 번째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물고기다 이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인간 하다가 이제 다시 생명으로 다시 회귀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중에서 저는 결국 이 70년대가 결국 우리가 인간이다라는 자각을 가지는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난소공을 보면서 난소공을 뭐 잠깐 보면서 그 예전에 인간 시장이라는 김홍신 소설가요? 김홍신 소설가인가요? 네. 그거랑 약간 좀 배경이라든지 설정 같은 게 좀 많이 비슷하구나. 대신은 아닌가요? 많이 다른가? 인간시장은 장총찬이라는 네. 영웅이 나와가지고 네. 다 삭제되잖아요. 해결사잖아요. 뭐 정말 뭐 맞아. 그 예전에 박상원 탤런트 해가지고 완전히 떴잖아요, 그걸로. 몰라요? 전 몰라요. 아, 장총찬은 모르는구나. 몰라요. 88년. 전 모르죠. 85년도에 태어났는데. 아, 진짜로? 네. 그럼 제가 4살 때 그걸 받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 원래는 너무 세대 차이 납니다. 전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장총찬이 아니라 이름이 권총찬이었대요. 네. 주인공 이름이. 권총찬이었는데. 권총. 네, 그렇지. 권총찬이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어쨌든 80년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군부 네. 뭐 이런 거에 눈치를 본 나머지 이제 권총하면 너무 좀 이렇게 드러나게 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장총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이 거의 공전의 이틀을 기록해가지고 그 소설 낸 출판사는 빌딩 올리고. 아 진짜.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되는 데는 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나중에 거의 한 50권, 100권까지 안 나왔습니까? 계속 나중에 인도도 가고 뭐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아,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50권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저는 어릴 때인데 저희도 중학교 다닐 때도 이 좋았거든요. 중학생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때. 네. 왜냐하면 좀 야한 것도 나오고 다들 그래가지고. 이 옛날 사람들. 그리고 휴가철 군인들이 나오면 무조건 서점에 가가지고 그 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자기들의 어떤 오락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줄을 섰죠. 아,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읽어봤던 소설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지금 우리 2017년에 이 난소공을 만약에 읽으신다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읽으시면 좋을까?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일 심한 게 양극화지 않습니까? 양극화. 네, 가난의 대물림. 지금 우리 정민현님 양극화에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저는 아주 최남단에서 있죠 지금. 무슨 최남단이야. 차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대충 뭐 한 가운데쯤에 아마 그나마 있는 것 같고 사실 정말 양쪽으로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이제 자석에 마치 양극처럼 가운데가 없이 쭉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주체 못할 만큼 부가 늘어나고.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그 62명의 부자가 36억 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세상.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그렇게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읽게 되면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좀 더 도움이 되겠군요.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번에 그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입니까? 거기 보면 그 주인공 그 야구 선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탓을 하지 마라. 세상 탓을 해라. 너는 5시간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으니까 세상 탓을 해라. 너 탓을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란 게 개인의 어떤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물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멕시코에 혹시 산체스의 아이들이라고 영화도 산체스의 아이들. 영화 이제 그 누구죠? 유명한 배우인데 앤서니 퀸. 네. 앤서니 퀸이 나왔을 겁니다. 그 본래 인류학 보고서거든요. 한 오스카 루이스라는 학자가 멕시코 시티에 가가지고 어떤 한 가족을 5년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해보니까 결국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5명의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15명이요? 예. 결혼 4번 하고. 결혼을 4번 했다고요? 네.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네. 아니 이거는 일을 부지런하게 한 게 아니라 애를 부지런히 낳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애를 부지런해서 다 이제 먹일 만큼 열심히 사는데.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런데 결국 그 애들도 꿈이 있잖아요. 그중에 4명을 추적하거든요. 장남하고. 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다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다 그 테두리 속에 사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도 만들어지고 멕시코 정부에서 이거 소송하겠다고 우리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었다 했는데 결국은 자 애가 많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주거는 아주 고약하고 집은 아주 그럼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음은 일찍 가지게 되잖아요. 일찍 성에 눈 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식은 많아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죠? 그 자식은 많아지니까 또 이게 빈곤되고 이런 악순환, 그러니까 빈곤 탈출 안 되고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나도 자식이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되게 다산에 욕심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가난해지나? 그렇지. 가난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은 아이가 그만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로 잘 나간다. 그렇죠. 그래요? 네. 요즘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경우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정말 능력이 많아서 많이 낳는 경우와 그냥 이제 그런 거 없이 아이를 좋아서 많이 낳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호기심 때문에 낳거든요. 어떤 호기심이요? 셋째는 어떤 애가 나올까? 뭘 어떤 애가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아니 다 그 유전자에서 나오지 뭐. 아니,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일본에 무슨 벤처기업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태국인가 가가지고 자기 애를 100명인가? 그때 그런 한번 낳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욕구가 뭔가 퍼뜨리고 싶은 정신 분석학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이지 그거는? 아니 무슨 이유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세가 궁금해서. 사실은 이제 이세가 궁금하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나의 자손이 많아지는 거를 원하는 건 유전자의 명령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애는 낳는데 보진 않아요? 애를 씨를 뿌리시긴 한데 왜 애는 안 보세요? 유전자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를 자꾸 보다 보면 다른 씨를 뿌리기가 어려워지거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저기 누굽니까 예전에 권력자들도 보면 그런 권력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은 중국 소설인데 이 장군이에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낌새를 보니까 황제가 이제 자기에게 사형을 시킬 것 같아요. 자기 총애하는 신복을 불러요. 그래서 황금을 몇십 냥을 주머니를 나눠주면서 너 지금 내 첩들이라고 해야 되죠. 내 처첩들 10명에게 다 애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책임지고 걔들한테 금주머니 하나씩 줘가지고 나는 죽더라도 걔는 뭐 어떨지 모르더라도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너가 그 마지막 나의 명령을 수행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뭔가 그 소설이긴 하지만 특히나 장군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왜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조사 이제 이런 거 쭉 DNA 밟아보면 계통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1,800만 명의 사람이
한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의 어떤 남자에게서 이 피가 연결돼. 그게 보니까 징기스칸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조용진 씨 세계 정복의 꿈을 갖고 계시네요. 나 사실은 정씨가 아니라 징씨입니다. 징영진? 징영진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징기스칸입니다. 그래, 하여튼 좀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새긴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죠, 우리? 가난에 대물림해서 대물림. 이제 많은 자식을 놓는다. 네. 그런 것들이죠. 정민현님은 뭐 쏘아 올리고 싶은 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가난 탈출이죠. 그게 이제 꿈이에요? 내 집 마련과. 내 집 마련. 네. 이거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네. 난장이 식구들도 결국은 자기 집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지금. 그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문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연탄을 떼다가 지금 이제 가스 난방을 하지만 네.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편리성은 우리 4차 산업혁명 할 때처럼 편리성이나 이 정도는 좀 늘어났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집 없는 건 똑같아.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보다 우리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 나오는 은간그룹은 한국 전체 수출의 5%, 세금의 4%를 차지하는데 그 이제 제일 큰 그룹은 상징이 됐겠죠. 근데 지금 삼성은 그 몇 배를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런 예의라는 건 뭘까? 이때만 해도 그래도 흔히 말하는 재벌 회장의 그죠? 셋째 아들이 재판정에 가서 말도 해요, 같이. 그래도 공장 공원들하고 이야기도 섞어보고 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서로 차단돼 있죠, 아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오히려 더 지금 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과 단절의 유리벽이 더 높게 처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저쪽은 저번에 말했지만 엘리시온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게 뭡니까? 달나라에 있고 여기는 땅에 있고 그 정도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이 됐든 뭐 농산품이 됐든 이걸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곳들을 그나마 그래도 틈틈이 볼 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뭐 제3세계라든지 뭐 중국이라 이런 이제 생산 기지 같은 데서 생산된 제품들 우리가 돈 내고 그냥 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생산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뭐 어떤 노력들이 들어간지를 전혀 느끼질 못하고 그냥 단지 얼마짜리다라는 느낌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소설이 말해주고 싶었던 거는 인간의 존엄과 위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 같거든요. 인간의 존엄과 위신을. 그 사실 우리 근대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대화. 그럼 근대화라는 게 언제부터? 건대요? 모더나이제이션. 영어 발음. 영어를 좀 하죠. 모더나이제이션. 모더나이즈 하는 게 모던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르네상스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 모던이 시작됐냐면 14세기 이제 중년 말이죠. 그 당시 유럽 전역을 흑사병이 휩쓸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거리 곳곳에서 사람이 그냥 시체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과연 뭘까? 이 사람의 존엄이나 위신을 간대었고 그냥 저렇게 뭐 짐짝보다 더 못하게 저렇게 버려져 있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이런 어떤 위험과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공포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하고 인간다운 어떤 뭔가 새로운 삶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모던이라는 것들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위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존엄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래서 찾아가지고 공업화가 되고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배도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지금 많은 편리한 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게 결국 가져온 게 뭐냐. 결국 우리를 소외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만들었던 근대가 지금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계급 문제가 나와가지고 공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일을 이제 제대로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또 인간의 존엄을 본래는 인간의 존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근대화가 지금은 다시 또 인간의 존엄을 더 또 떨어뜨리고 있고 참 이게 계속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돌고 도는 그런 쳇바퀴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 작가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바뀔까? 과연 우리는 이걸 찾죠?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어디서 찾죠?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성 상실을. 답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사랑? 네? 사랑? 그렇죠. 인간성 상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저는 네. 사랑보다는 네. 관용에서 찾고 싶습니다. 똘레랑스. 관용. 서로에 대한 관용의 마음, 이 배려, 양보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성을 찾는 첫 번째 길이 아닌가. 관용이 될까요? 하긴 뭐. 이분은 정영진 씨는 관용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난 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되면. 너무 관용적이야, 사람이. 세상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안 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뭐 정말 해하거나 뭐 누구를 뺏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네. 어지간한 건 다 안 될 게 없다. 가장 근대 민주주의의 이상에 맞는 제가요? 그런 생각들이죠. 관용이라는 게. 근데 사실 또 그 관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네. 우리 사회의 내부 관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식민지가 필요하거든요. 외부 식민지? 네. 왜냐하면 그 영국이나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착취한 걸 가지고. 지금 가정을 식민지로 삼고 밖에서는 관용을 베풀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또 순발력 있게 정영진 씨는 적용하시네. 가정 완전 식민지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관용에는 또 그런 식민지가 필요하군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다 같이 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짐바브웨에서 그 무가베입니까? 나갈 때 그 부인이 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사치를 좋아하고 구찌 그레이스라는 소리 듣고 많은데 실제로 다른 이면들이 많거든요. 본래 이쪽에서 독립을 할 때 땅을 국가가 환수하기로 했는데 그 애초에 자기들 식민지 삼았던 서양 제국들이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경제 제재가 너희 나라 다 절단 내겠다 하니까 연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정책을 이제 제국민들에게 그 땅을 나눠준 정책하니까 엄청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사실 나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싹 그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부인이 이상하고 뭐 전부 사치를 하고 절대 아니고 무가베는 정말 거의 만들레급 이상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요? 네.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을 모했던 사람을 총리로 앉혔어요. 그만큼 관용의 정치인이 있어.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사람 파렴치한으로 완전 독재자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서구 중심에 이런데 여전히 지금 경도됐거든요. 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무가베가 그러니까 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짐바브웨. 보통 이제 우리가 언론 같은 데 보면 처음에 그런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독립운동 하다가 점점 권력의 맛에 빠져들어서 변질돼서 그래서 이제 뭐 독재를 하게 되고 점점 뭐 아주 호화로운 생활에 뭐 이렇게 이제 타락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요즘 그런 거 나오죠. 이디오피아 옆에 독립한 에트레리아입니까? 그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계속 이제 언론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개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는 농업 정책하고 절대 외국의 어떤 이런 것들 경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딱 단결해 있고 물론 독재를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경험해서 민주주의나 다당제 관용이 좋은데 그걸 딱 해버리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갈등, 분열, 교란 공작을 하니까 이 나라가 절단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관용이 참 좋기는 좋은데 이 관용이 악용되면 힘 있는 사람 악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같은 공식을 만드는 거죠. 열심히 독립투사를 했는데 나중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독재자 되고 썩어가지고 담아니까 우리가 다시 킬 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면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 이익을 뽑아가는 그런 구도가 자꾸 만들어지고 사실은 아니 우리 관용에서 갑자기 이야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마세요. 뒤로 어떤 이익을 노리는 겁니까 지금 정영진 씨?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구 언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떤 최근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항상 한번 의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그런 취지에서 한번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70년대 말에 나왔던 난소공 얘기하다가 아주 글로벌하게 이야기가 확장이 좀 됐습니다만 이 모든 건 우리 정박님 덕분입니다. 네. 자, 하여튼 저희 일당백 이번 주에 난소공 난장에 가서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좀 읽었고 혹시 뭐 못다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책을 저희가 또 슬쩍 한번 또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투코리아즈를 했긴 했는데 네. 결국 또 한반도 위기설이 자꾸 나오니까 정말 6.25의 교훈들, 한국 전쟁의 교훈에 관해서 다룬 브루스 커밍스라든지 뭐 헬버스템 이런 책들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너무 또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 거를 많이 다뤘으니까 조금 시계바늘 좀 고전 쪽으로. 예, 거꾸로 돌려가지고 뭐 네. 동양 쪽으로 치면 공자라든지 노자, 장자, 한비자 이쪽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양 쪽으로는 우리 서양 철학의 이제 비조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을 한번 뭐 해볼 수도 있고, 네. 자, 이 얘기를 한번 선택은 우리 정민현님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고도 그냥 한번 뭐 소설도 좋고 그냥 아니 뭐 그런 재밌는 것도 있으면 뭐 돈키호테도 괜찮고. 돈키호테. 뭐 산초. 네, 뭐 그것도 있고. 산초. 그것도 뭐 괜찮고 아니면 뭐 더 재밌는. 의역이들 추천을 주시면 네. 그럼 우리 뭐 어떻게 일단 이제 우리가 골고루 우리는 좀 봐야 되니까 저는 뭐 플라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면 요즘 이제 좀 소설 쪽으로 좀 많이 갔었으니까 좀 그렇지 않은 책들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플라톤 하면 뭐 뭘로 갑니까? 플라톤에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거 딱 특정 책 한 권보다는 여러 제작 중에서 좀 관련되는 걸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를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십 년 한 사람도 안 되는 거니까 가장 그래도 중요한 어떤 개념들 몇 개를 뽑아가지고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달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플라톤 또 윤리 수업 나오겠네요. 왜 빠지려고 다음에 윤리 쪽이랑 거리가 멀어? 아니요. 아니 플라톤은 사실 아주 진보적인 윤리 시간에 막 외웠던 것 같아요. 플라톤은 아주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정반합 철인 정치잖아요. 정반합은 해갈 쪽 아닙니까? 네. 플라톤은 아니고. 플라톤은 또 변증법을 플라톤에 시작됩니다. 다이알렉틱스가 바로 플라톤에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의 변증법. 어쨌든 윤리 시간에 막 뭐 그런 거 외웠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플라톤을 한번. 네. 뭐 그 재밌는 대목 나옵니다.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공동으로 다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부부 일체일부가 안 되고 다처다부제로 하자. 서로 그냥 막 그게 있죠. 남자도 여러 명, 여자도 여러 명이 그냥 다 같이 어울려 살면서 애도 제가 원하는 이상향이에요 지금. 플라톤은 아주 진보적인. 네, 전 플라톤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자, 그럼 플라톤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플라톤 가겠습니다. 네, 뭐 해보시죠. 네, 도전. 자, 어떤 철학자든 어떤 소설가든 나와라 다 해결해주겠다. 우리 정박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박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7번째 책은 난장에 가서 올린 작은 공이었고요. 18번째 책은 저희가 특정한 책은 아니고 이 플라톤의 저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당백 재밌게 들으셨다면 뭐 재미없게 들으셨다면 뭐 굳이 저희가 요구하진 않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하트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 있습니다. 구독하기도 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일당백이 여러분께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기에 좋다는 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정민현님, 정박님 그리고 돈가스님 오늘 굉장히 좀 과묵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피곤하셔요. 나머지 세 분도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